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차갑게 아들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때문이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 아이를 키울 테니 아기를 나에게 넘겨주세요. 이미 절망의 벼랑에 서 있는 나를 위해 남편을 잃은 슬픔에 이보다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를 따라갈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구원이 나타났다. 어린 소년 이단이 나타나 조용히 말했다. 책장을 좀 보세요. 책장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지시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름은 사라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위탁시설에서 지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졸업 후 취업을 선택했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이 선택이 아쉽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환경 나는 대학 졸업생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일하면서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면서 데이트를 시작했고 20세에 그는 기꺼이 수락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소중히 여기고 공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부로서 적합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녀는 일하는 사람들도 대학에 다니는 세상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나의 만족을 비판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인생 선택을 일축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적합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녀는 심지어 헤어져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나 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의 결혼 축복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고 그 후 그녀의 승인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연애의 결과로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만 부서를 옮겼지만 많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동료들의 축하의 말은 결혼 후 더욱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가정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남편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일하러 나간 날에는 주로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를 보았고 처음에는 그것이 위로의 원천이었지만 남편이 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늦게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학대를 견디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항상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나를 싫어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단지 고등학교 졸업생이 당신의 지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이런 모욕을 반복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내 학력은 고졸이 차려준 밥이 형편없다며 그런 밥을 먹는 것은 교육의 치욕이다며 가까운 이웃과의 다과회에서 내가 만든 음식을 바로 눈앞에서 던져버리기도 했고 나를 새로 소개했다. 고졸인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메이드를 고용했다. 며느리로 소개됐지만 가족 모임에서는 이웃들에게 엄마로 대접받았고 메인 테이블에도 앉을 수 없었다. 고학력 친척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당신 같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건강이 걱정되어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단 결과 제가 임신 초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제 건강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저를 부양해달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자인데 순진하게 생각해서 휴가를 달라고 하는 건 사치라고 비난했어요. 우리 집에는 고졸답지 못한데 일 안 하면 밥만 먹을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엄하게 말했다. 노인에게 장 보러 가는 건 잘못 일하며 나에게 어리다고 해서 낮에 집에 누워있을 권리는 없다며 목록에 있는 것을 모두 사라고 명령했다. 메모장엔 밀가루 생수,
감자 같은 무거운 것들이 전부였다. 무거운 식료품을 들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내가 고조를 망쳤다며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을 뿌렸다고 했다. 내 애기 아프지 마 제발 그만해. 울부짖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다. 고졸 엄마가 된 아이가 불쌍해서 아이가 부모를 잃었다고 느끼기 싫을 텐데 로또 하겠나? 부모 복권은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든 말든 운이 좋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말을 본 적은 있지만 남편이 낙담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직접 듣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일찍 집에 돌아온 그가 무슨 일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 손에서 샤워기를 빼앗고 나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을 갈아입고 돌아오니 혼자서 어머니를 탓했다. 매일 그녀를 치료해왔고 특히 임신 중에 그녀가 나에게 잔인한 행동을 했다고 가혹하게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을 핑계로 계속 비난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혐오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는 다시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사실상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후 우리는 빨리 짐을 싸고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새 집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 부모를 위한 책도 사고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고 집안일도 주도적으로 해줬고 철저한 지원으로 입덧도 이겨냈습니다. 배가 커졌다 남편이 다정하게 들어주면서 움직였다고 하는 이 행복한 장면은 나중에 늘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족이었다. 나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남편은 기쁨 가득한 미소로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입덧으로 힘든 시간 직장에 복구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상 엄마로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과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겹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부님도 소원대로 내 생일이 다가오고 남편은 나보다 더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기만의 특별한 날인 듯 들떠 있었는데 기다리던 그날이 오기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차갑고 생명이 없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미래,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머리도 겨우 지탱할 수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를 안고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었고 전업주부가 된 후에는 다시 엄마로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재취업을 목표로 사회의 가혹한 시선이 나를 덮치는 것을 알았고 정신은 멍해지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병원을 나와 정처 없이 방황하기 시작했다. 공원 우리 가족은 종종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님과 그들의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아이들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노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제 품에는 결코 함께 놀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나는 아들이 천사 같은 잠든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와 놀지 못하는 것이 박탈감을 느낄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불리한 위치에 두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데려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갑자기 어린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야, 아기가 웃고 있다. 너무 귀엽다. 소년이 내 아들을 보더니 웃지 않고 평화롭게 자고 있다고 했다. 소년은 계속 나는 그 사람 아빠가 그 사람이랑 놀고 있을 거라고 장담해. 봐봐, 아빠가 집에 오면 책장을 확인하라고 말하는 거야? 죽은 남편이 전하려고 한 게 뭐야? 내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처리하기 전에 나를 몰랐던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어른을 보고 아이도 깜짝 놀랐고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아이의 엄마가 급히 달려와 아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 상황이 아이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서 속으로 털어놨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직감적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내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었다. 내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및 상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녀는 우리가 같은 도시에 살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상담하겠다고 제안했고, 방금 만난 사람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의심을 풀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이의 필수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공원에서 소년이 책장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책장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유난히 놓여있는 책을 발견했다. 책을 옮기다 보니 숨겨둔 편지와 선물이 드러났다. 남편의 고마움의 말과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읽는데 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아들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더 책을 뒤져보며 중요한 메모도 발견했다. 남편이 떠났는데 거기에는 집 절차 보험과 저축계좌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었는데 남편의 선견지명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 이상하게도 공원에 있는 소년이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가족 책장에 숨겨둔 물건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전조 같은 불운을 가져온 고졸 그녀는 우리의 결혼과 아이 낳기로 한 결정이 남편의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까지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현장에 개입해 진정시켰다. 시어머니 아래 장례식장 직원도 경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잠시 물러났지만 나를 향한 미운 시선은 오랫동안 머물렀다. 남편의 친척 중 한 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격려와 지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그녀는 이 친척이 제 남편의 이모였고 자기 아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친자식처럼 사랑해주신 시아버지의 협조로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유골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에서 만난 소년의 어머니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내 전화를 기다리던 공원에서는 혼자 괴로울 필요가 없어 기쁘다고 했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했다. 남편 이모에게도 연락해 내가 몰랐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에피소드도 전했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이모님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안 좋아지고 멀어지셔서 저의 연락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직 깊은 슬픔은 없었지만 남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남편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나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댁으로의 소환장을 받고 어머니께 가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보상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가 보상을 선언했습니다. 답례로 시어머니가 제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요절하자 어머니는 고졸인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없다며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그 아이의 할머니로서 남편의 생명보험을 모두 물려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그녀에게 돈을 주었지만 나는 남편의 이러한 요구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우리 아들의 성장을 고대했고 이제 그가 떠났으므로 그녀가 의도한다면 우리 둘을 위해 우리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빼앗기 위해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이용해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고 아들을 빼앗기는 쉬울 것이라고 강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거의 마피아에 가까웠고 게다가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사고로 남편을 살해했고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고 심지어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숨어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저와 아들을 지켜주려고 나서셨고 그 개입은 정상회담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시어머니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모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소위 변호사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흔쾌히 동의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경찰에 알린 덕분에 남편이 실제로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어머니와 가짜 변호사를 구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협한 내용은 시어머니가 비밀리에 녹음했고 이 녹음이 경찰의 추가 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짜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젊은 애인이었다고 밝혀 큰돈을 주겠다고 설득한 그는 경찰의 돈 때문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전에 두 사람을 함께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어머니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연하남들과 교제해왔으며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후 관계가 악화되고 멀어진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시댁은 젊은 남자들에게 돈을 많이 썼고 돌아가신 남편의 보험금을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알고 보니 이미 시아버지의 유산과 재산을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한 것은 단지 교육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추가하면서 자신이 쓸 돈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부잣집 딸과 아들을 시집가서 상당한 부를 얻는 것이었지만 내 인생에 신의 선물이 찾아왔다. 성장과 양육에 기여하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제안이었다. 사랑하는 조카의 아이, 당신 아드님의 이런 믿음직한 분의 지원 제의는 바로 제가 바라던 일이었고 제가 직접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제의를 따뜻하게 환영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찾아왔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소년의 어머니가 남편의 이모의 친척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놀라운 연관성은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시청에 동행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그 만남은 의심할 바 없이 남편이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했고 나중에 무덤에 갈 때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공원에서 만난 소년에게 책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 소년과 신비로운 재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더 눌렀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고개를 기울였고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모르겠다고 그 순간 그는 단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감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깊이 느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넘어 고인이 된 남편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아들과 함께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는 남편의 사랑에 계속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인간은 고인이 된 남편을 위한 선물인 펜던트를 꼭 쥐고 서로 받쳐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짐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어차피 저 애들은 관심도 없고 웃으면서 알라라가 물러가는 AA의 모습을 노려보며 쌍둥이가 나에게 달려와서 여기 계속 있어도 돼. 응, 당연히 오늘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자. 할머니 꼭 안고 살고 싶어. 맹세했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멍하니 15년이 흘렀다. 평화로운 삶을 살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왔다. 야, 내 쌍둥이 돌려줘. 내 이름은 카린. 60세 공장에서 일하는 주부나 아들 덱스터 있어. 그리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시댁 식구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던 중 그 공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다가와서 몇 년 연애 끝에 단번에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덱스터 커서 아빠 공장 물려받는 것이 꿈이라 뭐든 배우고 싶어요. 덱스터는 남편의 친절함과 진지함을 저한테 물려받았고 어릴 때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됐어요. 그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덕분에 무슨 말씀이신가요? 덱스터는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심지어 중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공장은 규모가 크고 여러 주요 회사와 계약을 맺어 상당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덱스터는 학문적으로도 재능이 있어서 부모로서 명문대학을 목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먼저 대학에 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니, 저는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아무리 그를 설득하려고 해도 덱스터는 단호했고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설득했습니다. 덱스터는 대학에 가야 합니다. 그는 합류한 레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우리 공장 그와 덱스터는 나이가 가까워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공장을 더 크게 만들고 해외에 이름을 직접 알릴 수 없었던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은 그의 말을 덱스터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덱스터는 새로운 계약 트랙을 가져와 공장의 성과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장을 관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갑자기 남편이 병에 걸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제부터 의식을 갖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슬픔 속에서도 공장과 당신 엄마를 모두 지킬 것입니다. 덱스터는 나를 지지하고 공장도 굳건히 관리하며 성장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결혼하여 쌍둥이 딸 시에나와 아발론 할머니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러 왔어요. 둘 다 시간을 갖고 와서 긴장을 풀게 되어 정말 기뻐요. 쌍둥이 둘 다 사랑스러워요. 큰 시에나는 진지하고 어린 아발론은 매우 친절해요. 둘 다 나를 좋아하고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나에게 달라붙는 것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쉬는 날 오늘은 공장에서 쉬면서 책을 좀 읽을 생각이었는데 누가 그럴까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손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카메라를 확인했다. 시에나 아발론 방문객들은 쌍둥이였다. 깜짝 놀랐다. 나는 즉시 문을 열고 안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무슨 일이냐? 엄마가 어디를 둘러보고 계시는지 어른들은 들어올 기미가 없었다. 5살 아이들이 혼자 왔다는 생각에 쌍둥이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오늘은 할머니 집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오늘 너무 바빠서 우리를 돌볼 수 없다고 해서 추가 문의 결과 AA 쌍둥이의 엄마와 덱스터의 아내는 그들에게 우리 집에 가라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고 우리 집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도보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은 매우 추웠습니다. 혼자 걷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군요. 추워 당장 따뜻한 코코아 만들어줄게. 코코아 좋아해. 고마워. 할머니 쌍둥이에게 따뜻한 음료를 차려주는 동안 아라에게 전화하기로 했는데 전화를 받을 기미가 없어서 대신 덱스터에게 연락하기로 했어. 시에나랑 아발론은 거기 있어. 덱스터는 지난주 출장으로 집을 비워 집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전화를 받아 놀랐습니다. 사랑스러운 쌍둥이들과 함께 보낼 하루와 전망이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덱스터와 전화를 끊고 제 쪽에서 라라에게 연락도 해볼게요. 쌍둥이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나 좀 불안해 보이는데 너희 아빠가 오실 때까지 같이 놀자. 내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말해줄래? 할머니와 함께 놀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 후에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쌍둥이들과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고 덱스터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나한테 연락했어. AA 전화가 꺼져 있는 것 같아. 나도 연락이 안 돼.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쌍둥이를 잘 돌볼 테니까 시간을 내어 여기로 오세요. 정말 도움이 돼요. 고마워요. 엄마 끊고 나 한숨. AA가 뭘 할 수 있겠어? 덱스터에 따르면 이 시기에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덱스터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멀어졌기 때문에 AA가 거의 연락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이것이 내가 쌍둥이들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엄마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누군가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라라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불륜 어쩌면 이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쌍둥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즐겁게 하려고 했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돌봐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여기 있어요. 몇 시간 후에 아빠가 돌아온 걸 환영해요. 덱스터가 데리러 왔어요. 쌍둥이는 아버지를 만나 행복하게 그에게 달려갔고 이 장면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지만 덱스터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AA에 연락할 수 있었나요? 아니, 아직은. 사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라의 반응에 따라 무거운 생각에 쓰러질 때가 오면 쌍둥이들과 함께 집에 돌아올지도 모른다. 주저하지 말고 덱스터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덱스터의 표정이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밀어낸 알라라에게 화를 냈다. 덱스터는 몇 시간 뒤늦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쌍둥이를 데리러 왔다. 아라는 짜증을 숨기지 않고 갈색 머리를 빙빙 돌리며 서 있었다. 그동안 하고 있던 알라라가 화난 덱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덱스터가 왜 여기 있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답해줘. 갑자기 엄마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만났던 중 알라라가 질문에 덱스터에게 분명히 짜증이 났다고 대답했는데 왜 안 그랬어? 누구한테나 연락해. 내 전화가 죽어서 어쩔 수 없었어. AA는 덱스터에게 신문을 받는 동안 계속 변명을 했다. 덱스터는 심심한 한숨을 쉬었다. 문제를 일으키자 집에 가자 덱스터는 나에게 사과하고 다음날 확실히 기분이 안 좋았던 쌍둥이들과 함께 떠났다. 아, 이거다 특이한. 나는 조금 놀랐지만 AA가 정말 캐린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있었는데 나갔더라면 그 아이들이 추워서 얼어붙었을지도 몰라. 무슨 말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늙은이들이 내 말에 짜증을 내는 걸 참을 수 없어. 알라라가 이런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 사람은 뭐지? 그 사람 태도에 짜증나서 깊은 한숨을 쉬더니 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디스플레이에 림 이름이 떴어요. 사실 여행을 갔는데 기념품을 주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 되세요. 아, 그거 사랑스러워요. 한가하니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레오는 늘 엄마처럼 저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동료였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동료였기 때문에 제가 돌봐줬던 덱스터도 좋아했어요. 그 사람을 형제처럼 들어와도 될까요? 캐린 피곤한 것 같군요. 리안이 도착하자마자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네, 잠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아니,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나는 리안에게 화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들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순간에 주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아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머니와 같고 덱스터는 형제 같아서 쌍둥이는 내 조카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엄마가 이번 토요일에 쌍둥이를 돌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덱스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긴장한 듯한 목소리 말투가 궁금했던 그 사람이 도착한 날 굳은 표정으로 동의했고 이른 아침이라 졸린 쌍둥이 덱스터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묻지 않을 수 없이 물어볼게 말해줄게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알았어. 그가 떠난 쌍둥이에게 웃으며 나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을 지켜봤다. 아빠는 가셨지. 그렇지 않니? 아빠는 곧 돌아오실 거야. 그래, 그는 분명히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덱스터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은 덱스터에 관한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덱스터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힘들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아빠 일어나. 아빠 덱스터 쌍둥이를 잃었고 저는 차가운 몸을 안고 올 수밖에 없었어. 왜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두고 왔는지 너무 이르다. 레오는 우리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주었고 공장 노동자들도 달려와 모두가 우리를 위로했지만 그녀는 뭐하고 있니? 남편이 방금 죽었습니다. 갑자기 AA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녀의 무례한 행동 울고 있는 쌍둥이를 돌보느라 결국 우리가 진정하기 시작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 누가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AA 거기 있었나요? AA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요? 아, 안녕 오랜만인데. 분노에 차 문을 열었어. 거기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와 아라가 서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았고 그 생각에 내 분노는 차분함으로 바뀌었고 이제 무엇을 원하니?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얼굴아 무섭다. 이 사람은 내 남자친구야. 그 사람은 부유한 의사야. 내 냉담한 태도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녀 옆에 있는 남자를 자랑하며 우아한 미소를 지었어. 넌 덱스터를 속이고 있었지. 넌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야. 이에이와 그 옆에 있는 남자가 함께 웃었어요. 사실 부탁을 하러 왔어요. 카린 어쩌죠? 지금 쌍둥이가 내 재혼에 방해가 될 테니 필요 없어요.
그녀 말대로 받아주세요. 내 분노가 한계에 달했다. AA. 방금 뭐라고 말했지? 자기가 낳은 딸은 필요 없다고 이런 생각이 넘쳐서 할 말을 잃었다. 부유한 의사랑 결혼하니까 노부인이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쌍둥이를 보살피며 비웃는다. 아아라가 나를 보더니 옆에 있는 남자도 같이 웃었다. 소중한 손자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지. 이런 일을 맡게 된다면 정말 기쁘겠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발 저와 아이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래도 저 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AA는 퇴각하는 모습을 노려보며 비웃으며 AA가 떠나갔습니다. 쌍둥이가 나한테 달려왔어. 우리 여기 있어도 돼? 응, 물론 오늘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자. 할머니가 이 사랑스러운 쌍둥이를 안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로 마음속으로 맹세했어. 할머니, 우리 오늘은 일찍 집에 올게. 저녁 준비할 테니까 기다려줘. 응, 이해해. 그리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15년이 훌쩍 지나갔어. 그 이후로 쌍둥이들이 집을 나가면서 보냈어. 나는 가까스로 회복되어 있었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떡하지?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중 누군가 찾아왔다. 나이가 꽤 들었는데 무리하지 않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 열릴까? 두 사람이 있다. 안에서는 내가 카메라를 통해 방문자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여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가 누구일지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 쌍둥이를 돌려주세요. AA라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15년 동안 너무 늙고 지쳐 보여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혼자서 중얼거리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레온과 공장 직원들에게 연락했어요. 몇 분 안에 모여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장 먼저 화를 낸 것은 레온이었다. 그는 AA를 노려보며 맹렬한 표정으로 AA를 노려보았다. 무슨 말인지 나는 레온의 열정에 깜짝 놀랐네. 딸들을 되찾으러 왔다는 뜻 알아는 겁을 먹으면서도 반항적으로 반박했다. 내 아이들. 이니까 돌려줘. 그녀는 아마도 TV에서 봤기 때문에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실제로 둘 다 이제 인기 아이돌인 시에나와 재능 있는 여배우인 아발론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아름다운 쌍둥이로 등장하여 AA의 등장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재혼한 부유한 의사 얼레러 AA에게 물었습니다. 내 질문에 가스가 찼습니다. 오래전에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날 그녀가 데려온 의사에게 아무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덱스터의 부를 노린 사기였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처럼 보입니다. AA에 온 사람은 덱스터가 세상을 떠난 후 덱스터가 큰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덱스터의 막대한 부를 얻은 직후였습니다. 알아 그는 상속 재산을 얻었고 남자는 결국 붙잡혀 체포될 때까지 값비싼 생활 스타일에 모든 것을 낭비했습니다. 아라가 쌍둥이를 버린 날 나는 그들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내 나이를 고려하여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여자. 카린이 우리에게 맡겨두세요. 이 아이들을 공장 가족으로 함께 키우자.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돌보아요. 우리가 번갈아가며 돌봐주던 쌍둥이들 모두의 노력 덕분에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준 덕분에 처음에 움츠렸던 쌍둥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고 우리에게도 꿈이 있는 거 알지? 아빠랑도 약속한 거 꼭 이뤄낼 거야. 시작했어. 아이돌과 배우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함께 TV를 보면서 그들의 노래와 연기 연습을 최대한 배우고 지원했습니다. AA의 말을 들으니 응원해주려고 다들 화를 내는 표정. 다들 그 순간 감히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까 고민 중이었는데 누구의 엄마라고 하는 거야? 우리에겐 너처럼 역겨운 엄마가 없잖아. 그때 목소리가 들렸을 때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 거기 서 있는 소리 불쾌한 표정이 쌍둥이 세나 아발론 오랜만이야. 내 아이들처럼 둘 다 미인으로 성장한 AA 밝은 미소로 그들에게 말했지만 쌍둥이는 더 역겨운 반응을 보였으니 누가 우리 엄마라고 주장하니? 우리를 귀찮게 여기고 추위에 가두고 아빠가 없는 순간 우리를 버리고 두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물었고 당시 어머니가 잘했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AA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무시하고 아빠를 배신하여 그의 실종으로 이어진 사건을 일으켰는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AA는 그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는 15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덱스터는 오래전에 AA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운 여행에 있던 그녀와 마주쳤기 때문에 AA는 이혼 신청을 하고 당연히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역겨운 덱스터는 떠나려고 했지만 위자료에 대한 언급에 당황한 아라는 덱스터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균형을 잃고 트럭에 치인 길로 발을 디디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AA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리아는 덱스터의 복수를 위해 부지런히 조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증인을 찾아 폭로했습니다. 진실은 이상적으로 이것은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그때쯤에는 조사가 종료되었고 물리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AA와 더 이상 관련이 없기를 바라면서 실침묵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절대 지지하지 말고 우리를 다시 데려갈 생각이라면 빚진 양육비를 모두 갚으세요. 알라라는 그들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쌍둥이가 얼마나 어른이 되었는지 보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부를까요? 경찰에 가서 쌍둥이들이 눌렀을 때 데려가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라라가 도망갔어요. 정말 잘 컸어요. 그래, 그들을 지켜보며 받은 은혜 꼭 갚을게요. 레오는 위기에 처한 것 같았어요. 그는 덱스터의 죽음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쌍둥이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레온 울 것 같아요. 울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아직 울지 않아요. 레온의 반응은 웃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장면이 펼쳐졌는데 나도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며칠 뒤 소리 지르던 엄마가 검거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후 다시 접근을 시도해서 경찰이 그 위치를 알아냈어. 얘야. 쌍둥이의 아아라에 대해 알고 보니 그녀는 남자친구의 공범인 AA가 남자친구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계략에 연루되어 허니 트랩과 같은 사기를 치고 AA에게 쫓기고 있었다. 경찰은 그날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녀를 너무 빨리 발견한 것입니다. 그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사건이 철저한 조사로 이어졌고 알라라가 감옥에 보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AA는 아름다운 쌍둥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언니들 일단 풀려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녀는 곧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경찰에 잡혀서 다행이에요. 이제 걱정 없이 촬영에 집중할 수 있어요. 네, 꼭 시청하세요. 할머니 물론이죠. 나 촬영 중인 내용은 모두 5살의 아버지를 잃고 동시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후 할머니 공장에서 키우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게 된 이야기였으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상황은 라라가 엄마라고 주장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경멸할 것이고 그녀는 마땅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녀가 자신의 약을 정확히 맛보게 해줄 것이며 이 방송은 공장을 더욱 인기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레온이 계속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덱스터가 공장을 관리하게 된 이후로 레온이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지킬 것이다. 방송된 드라마가 히트를 쳤고 쌍둥이의 곤경에 공감하고 엄마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한 일부 극단 팬들이 아라를 찾아보니 그녀가 현재 감옥에서 그녀는 일단 석방되면 그녀를 기다리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사기에 연루된 그녀의 남자친구조차도 더 이상 얼레러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한번 그녀를 버린 그녀는 조사 결과 그녀의 부모를 데리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래전이었고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너무 사악하여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버림받았습니다. 당시에 교훈을 배웠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는 친척이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미래를 혼자 보낼 것입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은 것 같아요. 레오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했고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레온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말에 레온이 수줍게 웃었다. 사실 나 너랑 할 얘기가 있는데 뭐야 공장을 떠날까 고민했는데
그 말에 별로 놀라지 않았어. 느낌이 있었고 후배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알았어. 쌍둥이의 꿈이 이루어졌고 믿을 수 있는 손에 공장을 떠났으니 이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했다면 나만의 꿈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에 웃으며 감사합니다. 내가 대답했고 레오는 웃었습니다. 행복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덱스터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덱스터, 당신은 거기 계신 아버지와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아이들과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계기로 꿈을 이루며 훌륭하게 성장한 시에나는 곧 전국 투어를 앞두고 더욱 인기 있는 아이돌이 됐다. 아발론은 해외 영화 출연 제의를 받고 해외로 날아갔다. 덱스터 유어 벤데타는 공장을 떠난 뒤 레온의 철저한 복수를 했다. 레온은 여행이라는 취미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꿈을 잡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유롭게 기다리세요. 다음엔 뭘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때가 올 때까지 그게 내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보답 방법은 이제 오늘 아발론 콜 준비해야지. 중얼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시에나 할머니 전국 투어 중이 아니었나요? 근처에 있어서 만나러 올 줄 알았는데 영상통화도 하고 싶어요. 에벌란과 함께 시에너는 멋진 미소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벌란은 확실히 같은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소는 나의 힘의 원천이며 일단 내가 모든 것을 물려받은 후에는 그 에너지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여동생과 결혼할 것입니다. 불쌍한 여러분, 당신이 닥치는 대로. 제이크가 제이크 옆에 서서 잘난 척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그에게 기대어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상속과 당신 남편이 당신 물건을 훔쳐가는 게 정말 한심할 것 같아요. 깊게 한숨을 쉬며 둘 다 괜찮아, 이혼하자. 제이크는 내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당신은 꽤 순종적이었어요. 나는 그가 놀라듬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라고 애원할 줄 알았는데 제이크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이크가 가져온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그에게 건네줬어요. 이제 우리는 이혼할 수 있어요. 부자로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고마워요. 이혼한 여자로서 언니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재혼하지만. 힘내세요. 릴리는 천박한 웃음으로 조롱했고 이혼이 확정되었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전 남편 제이크로부터 끊임없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수신 내역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내 이름은 릴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35세입니다. 10년 전에 선배인 제이과 3년 결혼했고 맞벌이 부부로 살았고 8살 된 아들 제임즈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매우 집착했지만 최근에는 제임즈가 태어난 지 약 1년 동안 더 독립적이 되었습니다. 제이는 육아를 도왔고 자랑스럽게 도팅 아빠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제임즈 그로 올더 제임즈가 어렸을 때 그의 지원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밤에 자주 울던 사람, 밤에 울음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 조용히 하세요. 왜 항상 한밤중에 우는 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이크는 분명 좌절감을 느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밤에 울다가 올 때까지 우는 건 정상이에요. 약 1, 5개 자기 아이를 이상하다고 부르지 마세요. 제이크의 거친 말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맞대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임스가 밤에 울지만 않았다면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이상 제임스를 사랑스럽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울고 있어서 너무 짜증나니까 그만하라고 하세요. 내일 일이 있어요. 제이크는 제임스가 밤에 울면서 고생했고 육아에 대한 지원 부족이 제임스를 잠들게 하려고 한 데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도 제이크는 늘 역겨운 표정으로 제 솔로 노력을 바라봤고 가끔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만 봐도 짜증이 나고 육아에 더 지친 듯 물러나 제이크가 그랬을 때도 짜증나네요. 그런 가혹한 말을 하면 반박하지 않기로 자주 했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 봐 두려운 게 부담스러워서 대부분 묵묵히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임스가 2살이 되었을 때에도 집안일과 육아로 계속 혼자 고생했다. 제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그를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직장에 복구하기 위해 제이크는 집안일이나 육아 일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피곤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솔로 작업으로 모든 것을 저글링했습니다.
제이크는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르신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겐 여동생이 있는데 사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 저를 일방적으로 경멸하는 것 같았어요. 이름은 엠마예요. 엠마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아빠는 너무 기뻐서 따뜻하게 웃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보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언니 때문에 망가졌다. 엠마 다른 방에서 놀고 있던 엠마가 달려와서 그 드레스는 뭐야? 왜 언니만 새 드레스를 사느냐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불공평한 걸 사지 않았어. 너무 불공평해. 무슨 소리야. 에머 방금 새 스웨터와 스커트를 샀어. 내 말에도 불구하고 에머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울면서 아빠 드레스도 사줘. 언니만 하나 사주는 건? 억울해. 아빠가 달래려고 해도 엠마는 계속 울고 결국 아버지는 양보하고 엠마에게도 드레스를 사줬어. 엠마는 늘 부러워했는데 난 그렇지 않았어. 그녀는 그녀보다 더 특별하게 대우받았지만 항상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하고 어렸을 때 변덕으로 주변 어른들을 괴롭히고 인내심을 가지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위그로 올더처럼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그녀를 탐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다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다고 자랑하면서 나를 얕보게 됩니다. 나는 항상 침착하고 엠마가 싫어하는 그런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입학했고 안정적인 직업도 갖지 못한 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어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에머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교류가 거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에머가 내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그녀가 신부보다 더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흰색 드레스를 입고 나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에머가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입었던 에티켓 위반입니다. 내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를 보더니 너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웃었고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 브라이덜 스파에도 가봤느냐. 리셉션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엠마의 얼굴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과음 완전히 취해 여러 남자를 괴롭히다 그날 이후로 엠마를 본 적이 없다. 연락처를 알고 있지만 딱히 의논할 일이 없어서 연락할 필요는 없다. 엠마는 집에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제이크와 이혼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와 같은 아버지도 여전히 제임스의 유일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혼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제가 입원했던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에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전화가 꺼져 있어서 대신 엄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에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빠는 이제 곧 늙으실 거예요. 어차피 늙으셨으니까요. 오늘 데이트가 있어서 병원 못 가게 해주세요. 장례식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돌아가셨다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보다 데이트를 우선으로 하여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건 말도 안 돼. 엠마의 무감각한 행동에 경악했고 제이크도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잘 지내세요. 제이크는 달려든 것처럼 숨이 차는 것 같았어요. 꽤 심각한 것 같아요. 제이크 우리 아빠가 걱정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이크가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와 제이크는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엠마는 병원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크와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숨을 쉬지 않는 아버지 옆에서 내가 울고 있을 때 아버지 제이크가 극적으로 흐느껴 울고 있었는데 좀 무리한 것 같았어요. 제이크도 장례식 준비를 도와줬어요. 아버지가 4일 뒤에 장례식 시간과 장소를 엠마에게 알렸을 뿐이에요.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엠마가 활짝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언니 오랜만이군요. 어쨌든 유산에 대해 빨리 이야기하자. 엠마는 너무 쾌활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마음으로 말을 끝낼 것 같았습니다. 부자라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물려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속인은 우리 자매들이에요. 오늘은 아빠의 장례식이거든요. 언젠가 유산에 대해 얘기하자 엠마는 내 말이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지만 나는 무시하고 인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장례식에 온 손님들이 제임스를 재울 때 나는 제이크에게 말했다. 나는 상속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이크는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왜 목소리를 낮추고 제임스가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이크가 나를 공격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하면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상속을 포기하려는 건가요? 농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재산이 많았는데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셨나요? 미쳤어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이러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된다. 제이크의 분노한 반응은 내 불신만 더 깊게 할 뿐이야.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겠어. 상속 포기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바보. 제이크 얼굴이 빨개졌어. 제이크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이크와 직접 대면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계셨던 건가요? 당신은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제이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롱하듯이 그렇죠. 뭐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는데 아빠가 드디어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드디어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이크의 충격적인 고백이 분노와 배신의 어둠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끔찍한 일들이 너무 조용하게 내 앞에 있는 남자는 이제 남편이 이제 인간이 아닌 괴물처럼 보였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상속을 포기할 것입니다. 나중에 에머에게 상속을 포기한다고 말했을 때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머가 모든 것을 상속받기로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이크는 나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었습니다. 제임즈에 대한 그의 인사는 단지 최소한으로 집에 오더니 나중에는 집에 아예 안 오더군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임스 걱정해도 괜찮습니다. 제임스 제가 몇 번이고 나중에 다시 확신을 주었어요. 제이크 오늘 밤에 논의할 일이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제임즈를 이웃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제임즈를 옆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이크가 방해해서 미안한 사람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방문. 언니. 제이크와 함께 집에 온 사람은 내 동생이었습니다. 엠마는 제이크의 웃는 얼굴을 보고 우리 셋이 테이블에 둘러앉자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의기양양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릴리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와 결혼한다는 것은 내 질문에 엠마가 아빠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이크는 천박하게 웃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이유를 안다면 당신은 정말 바보입니다. 아름다워. 그때 난 너와 이혼하고 에머와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 제이크가 에머에게 행동을 취한 것 같아. 불쌍한 여동생이 상속과 내 남편을 나에게 모두 잃어 너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은 정말 환상적이야. 난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내 목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엠마와 재혼할 거니까 너 같은 불쌍한 사람은 필요 없어. 제이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면서 엠마는 알겠다. 제이크는 이혼하자. 당신은 의외로 순종적이라고 애원할 줄 알았어. 이혼하지 말라는 제이크는 놀랐지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희석될 수 있는지 말이지요. 제가 말했듯이 제이크는 양육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에 대해 잊어버린 건 당연하지. 괜찮아. 아이들은 단지 엠마와 함께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 뿐이야. 사실 나는 제임스에 대해 잊어버렸어. 정말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했어. 난 안심이 됐어. 제임스가 이 말을 들으러 여기에 없었어.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 돈이 필요하면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상속을 왜 포기했습니까? 제이크는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결국 내 아버지의 큰 재산을 얻게 될 거야. 방금 말한 것을 잊지 마라. 이혼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고 아버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는지 내가 채워놔두니까 빨리 너만 채워줘. 이해해. 내가 채웠어. 내 섹션에서 제이크에게 돌려줬어. 이제 우리 이혼할 수 있어. 고마워 언니. 하지만 평범한 외모
와 35세에 이혼한 거 알잖아. 엠마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부터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거라고 말한 것처럼 정확히 재혼할지는 의문이야.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두 사람은 저속하게 웃었지만 나는 초연한 채 무관심하게 말을 했고 논의는 끝났으니 이제 제임스를 데리러 갈 테니 내가 집을 나갈 준비가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 집에서 제임스를 데리러 가는데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제임스는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지난 대화의 스트레스 때문에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리 사둔 백화점 선물을 주었다. 릴리 창백해 보여. 괜찮니?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았어. 내 친구의 말에 또 눈물이 나올 뻔했어. 친구에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한 뒤 제임스와 나는 밤에 제임스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며 행복해했다. 손을 앞뒤로 휘두르며 흥얼거림 또 눈물이 글썽이는 걸 느꼈어. 감정이 북받쳐서인지 울 때가 아니고 울어야 할 건 내가 아닌데 대체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둘은 그만하게 지금부터 우는 건 나와 제임스의 행복일 뿐이야. 제임스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제이크와 엠마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나는 즉시 새 살 곳을 찾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 적당한 매물을 찾아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체결했다. 제임스 학군 내에서 좋은 집을 구해서 안심했고 그의 환경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를 준비한 후 제임스와 나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집을 떠났고 제이크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도 요구했습니다. 에머에게서 위자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유산으로 인해 용기를 얻었는지 그들은 둘 다 그 돈으로 일시불을 지불했습니다. 나는 우리 삶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제임즈와 나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즈는 우리의 새 집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있는 한 이혼 난 괜찮아. 제이크는 제임즈가 1살이 될 때까지만 제임즈의 보살핌에만 관여했고 그 이후로 상속 포기를 선언한 후에는 상호작용이 최소화되었으므로 제임즈는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이크가 아버지로서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임즈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직업이 있고 제이과 에머의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덕분에 그 이후로 제임즈와 저는 생활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3개월쯤 지나서 제이크가 갑자기 전화했는데 회사에 있는데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놓고 퇴근 후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전화가 안 와서 제이크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와 음성 메일이 왔어요. 나는 듣기로 결심했다. 메시지에 담긴 제이크의 간절한 목소리가 나를 웃게 만들었다. 마침내 당신은 내가 전화를 받지 않고 중얼거렸다는 것을 눈치챘다.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가면서 제이크가 계속 전화하는 기차를 탔다. 내가 너무 짜증나서 전화기를 꺼버렸어. 방과 후 보육실에 제임스를 데리러 갔다가 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 그때쯤에는 밥을 먹으면서 제이크의 통화를 완전히 잊어버렸어. 제임스가 즐겁게 하루 일과를 얘기해줬어. 학교에서 제임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청소를 한 후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껐다가 바로 켰던 것이 생각나 제이크가 전화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아시나요? 음성 메일도 남겼는데 왜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나요? 전화가 터질 것 같아서 좀 진정하자 침착하게 얘기하자 뭘 원하는지 짐작은 했지만 모른 척하고 속였냐고 물었지. 당신 아버지가 제이크가 고소한 엄청난 빚에 대해 몰랐나요? 무심코 웃게 만들었어. 왜 웃고 있는 건지.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줄 알았지. 그렇지 내 아버지는 콘도 투자엠 사기 때문에 자산보다 빚이 많았어. 오랜 친구의 제안이라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개입했다는 건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는다는 뜻이니까 상속을 포기한 거야. 그래 아버지의 빚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너를 속였다는 식으로 더러운 말은 하지마. 내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에게 빚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나 에머 제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당신에게 상속을 포기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듣고 싶지 않은 빚에 대해 설명하기도 전에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 탓이야. 제이크가 화를 내는 것과는 반대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글쎄요. 확실히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제이크는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나를 내려다보는 듯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그건 당신이 계획한 대로 안 갈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속을 포기할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찍 알아차렸어요. 제이크의 터무니없는 말에 놀랐어요.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이크가 이번에 놀랐던 것은 상속 절차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고 이미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이군요. 제이크의 목소리, 내가 진실을 밝혔을 때 떨렸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엠마에게도 꼭 알려라. 상속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아니, 그건 거짓말이다.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 허덕이고 있잖아.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예상대로 전화를 끊었다. 제이크와 엠마는 결국 막대한 빚을 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나 오늘로 3개월이 지났다. 제임스와 나는 팬케이크를 잔뜩 만들고 조금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위해 다양한 토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다. 엠마가 전화했다. 무시할까 고민했지만 계속 전화할까봐 대답하기로 했다. 엄마는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 계속 먹어라. 아침 식사를 제임즈에게 말한 다음 전화를 받기 위해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언니 도와주세요. 에머는 그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답하자마자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와줄 생각은 없었지만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크는 끔찍해요. 그는 혼자서 탈출하려고 해요. 나와 이혼하고 싶어. 나는 그에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주장한다. 그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머는 그들이 현재 이혼 중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 재산 때문에 끔찍하지 않나요? 제이크가 이렇게 쉽게 나를 버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상속 재산 때문에 분명히 당신과 결혼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나를 무시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너에게 카르마야. 엠마는 내 냉담한 반응에 울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그 태도는 뭐야? 넌 항상 이런 식으로 나를 차갑게 바라보며 나에게 훈계를 했어. 나는 항상 당신을 미워했어. 그 감정은 상호적이야. 나도 항상 당신을 미워했어. 당신이 있든 없든 이혼 조정 중이거나 빚에 빠져 있는 건 내 알바 아니야. 바빠서 지금 끊는 중이야. 엠마가 당황해서 소리 지르고 끊으려고 했는데 잠깐만 진심이 아닌 말 해서 미안해. 싫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뿐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위자료 돌려줄 수 있나요? 위자료 돌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난 그럴 수가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깜짝 놀랐어. 그게 사실이 아니야. 너 돈을 줄 수 있어요. 돈이 좀 필요해요. 거절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이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중에 전화를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의 재산의 주가가 폭락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에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몇 달 후 자동 거부하라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말했습니다. 제임즈와 나는 에머와 제이크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 채 평화로운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들의 상황이 궁금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탐정사무소 조사에 따르면 엠마와 제이크는 이혼 후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엠마는 밤낮으로 일하며 간신히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고객을 유치하기가 어려워 지원하던 남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모두 떠났고 그녀의 막대한 부채에 대해 절망적이었습니다. 에머는 이 남자들에게 접근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하여 아내에게 그들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에머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남자는 나이든 기혼 남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아내 중 한 명이 에머를 손해 배상금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엠마가 추운 밤에 싸구려 옷을 입고 필사적으로 손님을 권유하는 것을 지인이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술 좀 부탁드립니다. 남자들에게 다가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 너무 짜증나 같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함께 가게에 급히 들어갔다. 엠마는 지인에게서 이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다. 나는 엠마에게 동정심이 없었다. 그녀가 직면한 모든 것은 그녀 자신의 행동의 결과였다. 엠마와 이혼한 후
제이크는 다른 문제적 여성과 얽히게 되고 더 많은 죽음을 안고 탈출할 수 없게 되자 제이크는 저글링 직업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악화되어 자신의 기본 직업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죽음을 갚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업 그는 조사 보고서를 읽고 파산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비열한 남자에게 딱 맞는 미소를 지었고 반대로 제임스와 나는 평화로운 삶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개를 입양하여 가족을 3명으로 늘렸습니다. 허라이전 이 행복하고 번영한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너무 평범하게 사는 것은 낭비입니다. 이 콘도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 동생은 제 편입니다. 알다시피 그럼 저는 당신을 이사 갈 것입니다. 나도 곧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해. 내 이름은 그레이스야. 3번째 회사원 34세 남편 매트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어. 원래는 같은 회사 동료였어. 그레이스 나랑 사귈래? 이직하기 전 내 기분을 말해주고 싶었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진지한 표정으로 고백해. 귀여운 후배에서 연애 상대로 인식이 바뀌었지. 응, 내 대답은 영광이겠지.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매트가 당신처럼 특별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는 가장 믿음직한 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매트의 여동생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매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트는 불편하게 그녀가 그들의 부모님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녀는 아마도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여동생이 그들의 특별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문제를 이해하면 신혼여행 후 동료들의 축하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새 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적어서 둘 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저는 매트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다음 달부터 승진했어요. 제가 과장이 될 거예요. 정말 멋지네요. 내 수입이 늘어날 거예요. 그것도 축하드려요. 바로 축하해야겠네요. 초밥은 어때? 성대하게 축하하고 초밥 먹으러 나갔고 그 이후에는 과장이라는 새로운 책임으로 바빴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남편과 나 사이에 일이 잘 안 됐고 오히려 남편이 나에게 C 역할을 하고 있었어. 매트 오늘 일은 어때서? 정상이었지. 사실 알 것 같아. 나도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짤막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요리는 너무 의존해서 식사를 하고 레퍼토리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은데 맛있다고 했어.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요리 솜씨가 우리 어머니나 전 여친만큼 좋지는 않구나. 여자친구는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충격을 받았고 전 여자친구만큼 못났고 전 여자친구가 너무 잔인했고 그 이후로 전직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대신에 과장이 되었습니다. 전직으로 인해 내 경력이 늦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나보다 자기 일을 더 잘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항상 대립적이어서 저는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긴장감이 가득하고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가 술을 마시면 그는 욕설을 할 것입니다. 여자가 직장에서 성공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당신은 무능해서 곧 해고될 것이고 당신은 나에게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집안일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바보야 이렇게 말하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집안일을 아예 그만두었기 때문에 나는 과장으로서 요리뿐 아니라 청소, 빨래도 해야 했다. 책임감도 많고 야근도 잦았고 남편으로부터 매일매일 욕설을 받아야 했고 동거 생활이 괴로운 경험이 되었고 그 가운데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부름 때문에 집에 왔어요. 그날은 휴일이라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당연하게 집에 왔다고 했지만 대답은 없었지만 입구에서 낯선 여자 신발을 보고 무슨 바람 피우러 달려갔어요. 당황한 거실에서 식탁에서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케이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이런 상황에서 만날 줄은 몰랐던 이 여자군요. 당신 아내가 저를 가리키며 그러더군요. 그렇군요와 정말 밋밋하고 촌스럽네요. 만나자마자 형수님이 저를 비웃었군요. 잘하시네요. 집 근처에 있어서 계속 놔두는데 너무 촌스러워서 남편도 같이 놀려요. 첫 만남에서 그런 말을 해서 형수한테 화났는데 남편한테는 더 짜증나서 진짜 울릴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누나에게 저에 대해 욕설을 하다가 언니는 왜 갑자기 왜 왔나요? 일부러 욕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물으니 심심한 말투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한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 여기로 왔습니다. 쫓겨나고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는데 갑자기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쫓겨났고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다. 남편이 살았는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집에 빨리 왔어야 했는데 형수님이 소파에 앉아 계시더니 식탁이 헌 접시와 컵들로 어지럽혀져 있어서 혼자서 치우지도 않고 빈둥거리고 계시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녀는 버림받았지만 나는 막 부모님 집에서 돌아왔고 그녀를 훈계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갔다가 몇 시간 후에 거실에 더러운 설거지를 하고 잠을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거기 있을 땐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형수는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언제든지 쉬고 간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자기가 어지럽힌 일을 그 순간에도 치우지 않는다. 엄청 싫어하게 됐어. 야야, 너 여동생이 쫓겨나 여기 왔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놔둘 생각이야? 남편한테 그게 내 일이 아니냐고 물었지. 가족이 걱정돼서 누나가 곤란해졌어. 그러니까 최대한 도와주고 싶으니까 만족할 때까지 대답해. 무슨 말인지는 언니 기분에 달렸어. 이거 내 남편이 눈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 화났어. 너 정말 끔찍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내 동생을 돌볼 수 없니? 형수는 내 동생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왜 그를 화나게 만드는가? 정말 끔찍한데 무슨 관점에서 말하는 걸까요? 에밀리는 이제부터 여기 살 예정이에요. 빨리 저녁 준비하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그는 턱을 치켜세우며 논쟁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지시대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복종했어야지. 형수님이 이렇게 논리 더니 둘 다 저녁밥에 대해 불평했어요. 내가 만든 이 밋밋한 밥상에 그 사람 모든 게 안 멋있어.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요. 맨날 우울할 텐데 불쌍한 오빠. 그런 생각하면서 먹지 마. 난 그 후로 조용히 내 몫을 먹었고 형수는 나갈 생각 없이 매일 집에서 쉬면서 에밀리는 일 안 해. 물론 그녀는 현재 27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녀는 일해야 합니다. 나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녀가 버림받은 이유일 것입니다. 내 처제가 매력적이어서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남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당시 데이트하던 사람과 자주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아직 새 남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형제 내 남편에게 연락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와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 거야. 식비라도 일해서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 이 말을 했더니 형수가 빤히 쳐다보더라고. 내가 왜 동생 집에서 복종해야 하는데 여기도 사실 내 집이야. 너 그냥 내 동생의 아내일 뿐인데 넌 나한테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어. 내 동생이 내가 좋아하는 한 여기에 머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넌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 집안일만 해라.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너무 화가 나서 떠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주말에 부동산 구경을 갔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방에 있는 동안 형수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뭐야, 내 방은 왜 꽤 넓은지 앞으로는 이 방을 내 방으로 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형수가 내 방에 들이닥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다가 더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했다. 너 같은 평범한 아내가 여기 사는 게 아깝다. 이 콘도는 내가 가져갈게. 내 동생 내 편이니까 꼭 줄게. 아무것도 모르는 형수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너무 포갑적인 태도는? 조금 이르지만 결국 인내심을 잃었다.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누나랑 좋은 결과로 받아들일게. 그럼 난 나갈게. 너희 둘도 빨리 새집 구해야지. 내 말에 형수 어깨를 으쓱하더니 무슨 소리야? 정신 못 차렸나요? 형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기로 해서 예약을 하고 이사 나가서 집을 팔았어요. 부동산에 가서 눈여겨본 방을 재빠르게 계약하고 급히 집을 팔았습니다. 사실 이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물려받은 집입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제가 외동딸로 물려받은 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재산 이사 오기 전에 남편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했고 형수님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으니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랑하도록 놔두세요. 어쨌든 빨리 남편, 형수와 인연을 끊고 싶었는데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에서 나간 뒤에도 남편이 연락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 나머지 일들을 픽업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소지품들 형수와 남편이 희죽희죽 웃으며 다가왔지 뭐야 여기 나갔어야 할 사람이 왜 다시 돌아왔나 야야 빌고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는 하지마. 당신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내가 대답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눈살을 찌푸린 다음 당신 물건을 들고 여기서 나가 나는 한숨을 쉬고 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 이혼 서류 그럼 제가 있는 동안 이것도 잘 부탁드려요. 남편이 이혼 서류 잘 받고 빨리 작성했어요. 이거 완전 인연을 지켜주네요. 이렇게 큰 집에 사는 행운아 너무 행복해요. 그동안 즐겨요.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갔는데 놀랍게도 새 집을 꽤 빨리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어서 소지품을 가지고 이사하고 평소의 헌신적인 일상으로 돌아왔다. 약 2주 후에 일하러 갈 전 남편이 전화했어요. 내가 집을 팔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합니까? 당연히 팔았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전화 목소리가 그의 여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내 전 남편이 나를 스피커에 연결했는데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놀랐던 것처럼 내 전 남편은 당신이 그녀와 논의하지 않은 어떤 것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이 집을 물려받으면 나도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내 동의 없이 집을 파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제 전 남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받은 상속재산은 부부 재산이 되지 않아 넌 정말 너도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에밀리에게도 말했지만 법적으로 그 집은 내 거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체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요구할 테니 감정적 학대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제가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쫓아내고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당신은 악마야. 돈을 내고 싶지 않다면 법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할 수도 있어. 회사에 정식으로 통보해놔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게. 너네 둘 다 지옥이네. 이케인의 전 남편과 처제가 한심한 소리를 했어. 전화를 끊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 손해배상 청구. 전 남편과 형수는 친정으로 돌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시댁이 두 사람을 부인한 상황을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에밀리가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는 한때 아버지의 부하 직원과 결혼했지만 간통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전 남자친구는 사실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덮어준 아내에게 배상을 하게 됐는데 결국 전 남편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양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나로서는 걱정되는 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정말 기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 견적은 2가구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귀하가 숨겨둔 $300,000를 우리가 애드했기 때문입니다. 아껴뒀던 그 돈은 뭘 썼는지 고맙다. 잘 쓸 수 있겠니? 애초에 숨긴 내 잘못이야. 통장 이름도 확인했니? 내 이름은 낸시야. 35살이야. 회사원 맥스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중매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맥스가 맹렬하게 다가와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맥스가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맥스 굉장히 친절했고 연애 기간과 조혼 기간에는 잘 잡을 것 같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와 함께 집안일을 함께하고 빨래와 청소를 주도적으로 도왔던 맥스는 점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리를 잘 못해서 처음에는 집안일도 같이 잘 하게 됐다.
차츰 맥스는 피곤하다며 투덜대고 일 때문에 자기 몫의 집안일도 하지 않게 됐다. 요리, 청소, 빨래도 못하게 됐다. 주말에 혼자 집안일만 쌓여가는데 맥스가 하라고 해도 거절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로 집안일을 줄이는 게 당연하다고 남편은 고집스럽게 집안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맥스의 이기적인 행동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 오자마자 깜짝 찾아왔다. 저녁 식사도 준비되지 않아 집이 난장판이 될 텐데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집 밖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집안일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일한다. 그건 달라. 맥스는 힘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일한다. 나도 열심히 일하지만 시어머니 그 사람이랑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해 못하겠어. 오늘 저녁은 맥스가 영양가 있는 걸 먹게 해야 해. 오늘은 프라이드 치킨 샐러드와 수프를 만들 예정인데 그걸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 부족해요. 최소한 2가지 요리만 더 해요. 돌아와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대답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에게 어떤 훈계를 가르쳤나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나는 다소 대립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남의 집에 찾아온 건 실례 아닌가요, 엄마? 엘레노어가 화나서 눈이 커졌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예의를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실례합니다. 당신이 며느리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엘레노어가 소리 지르는 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지. 마. 맥스가 집에 왔어. 나 집에 왔어. 엄마 왔어. 안녕. 맥스 들어봐. 낸시가 나한테 끔찍한 말을 했어. 정말 마음이 아파오는 척했어. 낸시가 엄마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는 게 역겹다. 잠깐만요. 잠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먼저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갑자기 낸시, 정말 끔찍해. 넌 그 말을 믿잖아. 우리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없을 때 그 사람을 괴롭혀도 괜찮을 것 같아. 난 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맥스는 엄마 편을 완전히 무시했어. 벌로 오늘 밤 저녁을 못 먹는다고 말해야 했는데 저기 저녁이 우리 엄마를 위해 차려질 텐데 그건 불공평하니까. 그러니까 방으로 가거나 나가거나 하세요. 우리 엄마는 당신이 곁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맥스가 떠나라는 말을 듣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가기로 결정. 저녁을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슬픈 마음으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시간을 죽였다. 엘레노어를 보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서 약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뒤 집에 돌아왔을 때 엘레노어는 이미 떠났고 맥스는 나를 꾸짖었다. 나는 아직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가 그렇게 혼나는 걸 보려고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 맥스와 논쟁하고 표면적인 사과일지라도 그냥 사과했습니다. 맥스는 내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고 엘러노어는 맥스가 집에 있을 때마다 예고 없이 계속 나타나서 내 가사 기술을 비난했습니다. 맥스와만 저녁을 먹고 싶다고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아내거나 둘이서 먹으려고 차린 저녁을 무시하고 맥스는 늘 엘라노어 편을 들었고 엘레노어의 무고로 맥스에게 혼나고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일상이 되었어요. 맥스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려고 맥스의 아버지는 엘레노어가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는 것을 모르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외식하러 간다고 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녀의 돈은 친구와 어울리면 돈이 든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이엔이 나에게 반복해서 사과했고 그것에 대해 엘러노어와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심이 되었지만 엘레노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은 너무 겁쟁이라고 나에게 불평했습니다. 감히 남편에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과 맥스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갈 뿐입니다. 슬프게도 그녀는 화를 내며 나에게 왔지만 여기서 패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러노어, 당신이 우리를 방문할 때마다 제이엔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같군요. 그는 외식 대가로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나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너무 자주 오지 마. 닥쳐. 난 그냥 내 아들 집에 놀러 가는 중이야. 엘렌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너를 보려고 온 게 아니야. 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맥스가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돌아가서
다른 곳으로 가세요. 정말 당황스러웠고 엘레노어 얼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나중에 방에 있기로 했어요. 거실에서 엘레노어와 맥스가 또 혼날까봐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더요. 3시간쯤 지나 집에 돌아와서 바쁜 와중에 식당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맥스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엘레노어도 없어 평화롭고 조용했고 나는 안도감을 느끼며 방으로 향했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그리고 옷장을 확인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가방이 없어졌는지 즉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녀가 부재를 틈타 내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와 내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잔에게 즉시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잔은 말문이 막히네요. 믿을 수 없군요. 그녀가 처음에 당신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잔은 내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내가 그에게 가방 사진과 일련 번호를 보여준 후에 그는 엘러노어가 없는 동안 그것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낸시, 정말 미안해요. 내 어리석은 짓. 아내는 존이 나에게 사과했고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는 나에게 가방을 돌려주었다. 그는 여자는 정말 절망적이라고 계속해서 사과했다. 제이앤이 나와 계획을 공유하여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든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눈이 커진다. 이 계획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후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엘레노어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 왔고 갑자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훔친 적이 없습니다. 신뢰합니다. 내 가방이 도난당했다고 얘기하는구나. 잠깐만, 원래 내 것인데 안타깝네. 이 일의 배후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왜? 당신을 제대로 키우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찰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엘러노어는 자신의 절도가 발각될까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마 다시 내 방을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맥스가 있을 때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 소중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은 모두 부모님 집으로 미리 옮겼습니다. 이 상황을 이미 부모님에게 알리고 이혼을 준비 중이어서 방에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만 남겨두고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 엘러노어는 막 떠날 예정이었고 그녀와 맥스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그들이 나와 존이 설정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주말에는 엘러노어가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고 다시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러노어와 맥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잘난 척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이 저축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맥스에게 비밀로 유지하는 멍청한 짓을 하는군요. 당신도 정말 인색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돈을 가족을 위해 감사하게 사용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추정치는 두가구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둔 30만 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돈을 실제로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숨긴 것이 당신 잘못입니다. 저축한 5만 달러를 추가하고 전액 지불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어떻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가지세요. 당신은 집안일을 모두 하는 우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집을 대부분 당신 돈으로 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30만 달러만 넘겨주고 떠날 여유가 없나요? 맥스와 그의 어머니는 그들의 도덕이 정말 부패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바보와 결혼한 것을 마음속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들이 핵심을 잘하길 바랐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남은 후회는 없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맥스와 그의 어머니가 모두 놀랐어요. 진심인가요? 불행하게도 당신은 큰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난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행의 이름도 확인했어요. 계좌 뭐야? 이 말을 듣고 맥스는 급히 계좌 주인 이름을 확인하고 그와 그의 어머니는 예상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엘라노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내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를 위해 갖고 있던 것이었지. 일어날 수 없는 농담을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맞아. 도둑놈 경찰에 데려갈게. 경찰에 편하게 상담해. 영상을 넘겨줄게. 내 방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부터 경찰까지 분명하게 금고에 침입해서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는 게 뻔히 보여. 둘 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당황하기 시작했어. 넌 우리 엄마 통장을 훔친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될 거야. 알잖아. 괜찮아요. 정확히 당신은 우리와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오셨다고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불렀을 때 연락했어요. 아빠 들어보세요. 낸시가 엄마 통장을 훔쳤어요. 이 여자는 도둑이에요. 둘 다 닥쳐. 진정해. 존의 큰 목소리가 맥스와 엘레노어를 놀라게 하여 침묵에 빠졌다. 나는 낸시에게 통장을 맡긴 사람인데 왜 그런 짓을 하겠니? 너와 맥스가 낸시를 괴롭혔으니 내가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의 가방을 훔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 멍청한 짓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